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7월 5일 월요일인데요. 월요일 오후 시간입니다. 오늘 또 우리 김영윤 씨를 모시고 또 좋은 이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이렇게 바쁘신데 방송에 출연해 주셔서 고맙고요. 다시 한번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으니까 인사 한번 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정확한 정보를 깊이감 있는 지식으로 전달하는 고품격 우파 방송 전옥현의 안보 정론에서 인사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우파 시민사회 활동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 열린광장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너무 많네요.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왜냐하면 또 우리 이제 시청자들이 잘 모르시니까 네. 어느 분이신지 되게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댓글에. 지금 댓글 보니까 네. 그래서 제일 처음 방송할 때 한번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잃어버리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새로운 분들이 보시고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서도 서울시당에서 또 중요 보직을 맡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또 그 무슨 지금 직책 맡고 계시죠? 서울시에서 열린광장위원회 부위원장인데요. 뭐 퀴어 축제 같은 우리가 그 광화문 광장 쓸 수 있는데 그게 다 쓰지는 못하잖아요. 서울시에서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고 또 국민들하고 접촉할 수 있고 서울시 시민들께서 또 쾌적한 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심의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국민의힘의 서울시당 지금 부위원장 맡고 계신가요? 네. 예, 요새 뭐 국민의힘 안에 뭐 이준석 징계 문제를 두고 굉장히 뜨거운데 그 징계 문제도 이 본 방송 후반부에 가서 말씀을 드리는 걸 하고 네. 지금 이제 우리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네. 이 우려 목소리들이 상당히 여기저기서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국무회의에서 내가 뭐 직접 현장을 잘 챙겨보겠다. 그리고 회의도 민생경제회의도 본인이 직접 챙기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전반적으로 제가 주변에 뭐 지인들 이렇게 만나 보니까 이 물가 그러니까 우리가 민생 물가죠 말하자면 시장 다닐 때 이 민생 물가 이 체감률이 굉장히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우리 김영훈 부위원장이 보기에 어떠신지 또 같은 여성 살림하시는 분이니까 네. 한번 얘기를 좀 한번 해주시죠. 살림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물가가 딱 3배 정도 올랐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많이 뭐 사실 쉽게 보면 옛날에 뭐 3봉지에 1,000원 하던 게 지금 한 봉지에 1,000원을 하니까 이렇게 사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지지율이 하락한다. 저는 제일 큰 원인이 이준석 당대표의 쇠털처럼 가벼운 그 무게감, 무게감 없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1위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경제 부분이 이제 민생 부분이 안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지지율 부분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나. 우리가 등 따스고 배부르면 그만이디요 뭐 그렇죠.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예. 삶이 안정되지 않으면 그만큼 나라님 탓하잖아요. 근데 윤석열 오늘 김대중 칼럼니스트가 이렇게 했어요. 윤석열 정권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인기 없는 이 부분은 좀 사실 저는 같이 이제 인정은 못하겠고요. 인기 없는 대통령 각오하고 꼭 해야 할 일 선택과 집중, 힘쓰는 게 효과적일 것 같다. 그 일은 민생과 경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김대중 칼럼이 보면 굉장히 뭐 워낙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언론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 칼럼을 굉장히 좋아해요. 한번 준비해 주신 내용을 한번 소개해 주시죠. 윤석열 정권이 성공할 수 있을까? 과연 출범한 지 2달 남짓한 정권을 향해서 이런 성급한 질문을 던지는 게 지금 우리가 상황이 절박하기 때문이다. 왜냐?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그리고 또 전임 정권의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정책 난조로 인해서 그 부분이 우리가 지금 한국 3고라고 하죠.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이거에 늪에 빠져들고 있다. 지금 좀 나중에 조금 물어보고 싶은 것도 너무 많은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과연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라는 이제 걱정과 저는 그래요. 지금 난세 영웅이 난다고 우리 난세 우리가 복잡했잖아요. 나라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우리 국민이 뽑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참 무게가 뭐 좋은 경제를 안고 간다고 하면 참 좋겠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경제 위기 속에서 이 부분이 한국에서는 결코 자유롭지는 못해요. 미국이 1% 뭐
이제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1.5% 타격이 오는데 그 부분을 안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사실 지금 매주 지지율 뭐 조사, 여론조사하고 이러는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신경 안 쓰신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그 부분은 신경 안 쓰신다. 대선 기간 동안도 지지율에 대해서는 상관이 크게 없었다. 나는 민생만 챙겨서 가겠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런 부분을 이제 민생과 안정에 최우선으로 잡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조금 한 템포 뒤로 이거 기다려주고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나. 지금 보니까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도 이야기하셨어요. 오늘 국무회의 열셔가지고 네.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다. 민생 현황을 직접 듣고 챙기겠다. 나가서 스킨십 해서 네. 매주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하겠다. 네네. 여기서 제가 또 하나 점수를 또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대통령 소속 위원회부터 과감하게 정비해서 네.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 효율성 높이는데 책임 행정의 기틀을 세우겠다. 네네. 민생의 어려움을 더는데 공공 부분이 먼저 솔선하고 앞장서겠다. 예, 예. 얼마나 든든합니까? 네네. 그리고 그 김대중 칼럼의 이 핵심 메시지 네. 가볍게 한 말씀만 더 해주시죠. 한번 정리를 한번 부탁드려볼게요. 저는 네. 지금 기대를 해본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좌파 언론들이 조금 이런 뭐 깎아내리기식 진행을 하고 있는데 조금 뭐 시간이 윤석열 대통령의 편이라고 하지만 본인은 그렇지 않다. 시간이 갈수록 실수가 많아질 거고 네. 대통령의 이미지가 흐려질 건데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네네. 대통령 즐기기보다는 네. 지금 앞으로 나는 잃을 것이 없다라는 네. 각오로 국민의 인생 민생 끝까지 열심히 해보라. 이렇게 한번 자리를 마무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쭉 보니까 저도 읽어봤는데 그러니까 만기칠람하지 말아라. 윤석열 대통령. 왜냐하면 뭐 문재인 대통령도 만기칠람, 박근혜 대통령도 만기칠람, MB도 만기칠람. 대한민국은요 만기칠람하다가 사실상 실패를 많이 해요. 그래서 대통령도 자기 전문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누가 보다도 이 법과 관련된 이 법치 문제, 그야말로 이 검찰이라든가 경찰의 수사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대한민국 최고지만은 경제 부분이라든가 외교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전문가다 이렇게 하는 인식은 좀 작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김대중 칼럼에서 핵심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만기칠람하지 말고 오로지 이제 이 얘기는 이 과거에 전두환 대통령이 나는 김재익 수장한테 경제는 다 맡긴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것처럼 전문가. 이제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대통령이 자만하지 말고 자신감에 빠지지 말고 이 집중적으로 할 일 그리고 안 할 일 나눠야 되는데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제 집중해야 할 일은 바로 민생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뭐라 그럴까요? 지금 이제 물가 인상 문제 이거를 굉장히 우선적으로 다뤄야 되겠다. 그래서 이 민생이 험악해지면은 그동안에 보여준 모든 윤 대통령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일장춘몽으로 끝난다. 이런 이제 이 무거운 조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윤 대통령이 이제 국무회의에서 얘기한 걸 보면 우선 소비자 물가가 한 6% 정도나 상승해서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이제 공급망을 재편하고 또 이 코로나 팬데믹이 겹치면서 70년대 오일 쇼크 이후에 가장 큰 물가 충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경제 현실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문재인 대통령도 통계치를 많이 이용했잖아요. 네. 그리고 뭐 보좌관들 써준 A4 용지 거의 읽었는데 문제는 뭐냐? 이 통계치가 전혀 맞지 않는 통계치를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열받게 많이 만드는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얘기를 한 걸 보면 우선 통계치가 정확하다. 그래서 지금 이제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말이죠. 우선적으로 지금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이 관세라든가 유류세 이런 걸 인하해가지고 공급 비용 자체를 낮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상 요인을 좀 줄여줄 수 있도록 그러면서 민생을 챙겨 나가는데 열심히 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비교적 좀 적절하게 상황을 잘 판단하고 있고 정부 정책의 방향이 옳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에 근데 또 외화 보유고 외화 보유에 대해서도 IMF에서 조금 공고 수준 밑으로 떨어졌다. 이 부분에 네네. 대해서 한번 정리. 예. 그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미 이제 김대중
김대중 정부 때죠. YS 말기에 네. 이 외환 위기를 겪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IMF 위기라고 하거든요. 사실 IMF 위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위기였는데 이제 IMF의 이제 적극적인 개입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위기를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빠르게 극복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IMF 위기인데 이 IMF 위기의 본질은 뭐냐? 우리는 대한민국이 이제 외화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내가 집에 돈이 많아야 비상금. 물건도 그렇죠. 물건도 마음대로 사고 누가 돈 좀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줘야 되는데 내가 물건을 사고 대줄 수 있는 돈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없다. 그러니까 이제 뱅크럽트가 된 거예요. 부도가 난 거예요. 국가가 부도가 난 것이 외환 위기인데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환이 없어서 위기가 왔고 그 이후로 이제 DJ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대적인 이 외환 보유고를 높여왔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 외환 보유고가 그야말로 한 거의 뭐 4,400억 달러 이가 넘을 정도로 이제 굉장히 높은 그런 수준이 됐는데 최근에 이 한국은행에서 통계를 낸 걸 보면 말이죠. 지난달 말 기준으로 해서 우리 한국외환 보유액이 그러니까 이제 5월 달이 되겠죠. 4월보다 4개월. 예. 그러니까 지난달 말 외환 보유액이 바로 전달이니까 이제 5월이죠. 5월보다 무려 94억 3천억 달러가 감소했는데 94억 3천 달러가 한 달 사이에 빠진 거는 2008년도 11월 그러니까 외환위기 직전 그 이후로 최고 많이 빠졌다는 거예요. 13년 6개월 만에 외환 감소폭이 그만큼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외환 보유고 그러니까 이 금고가 그만큼 확 비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98년도에 외화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위기가 왔는데 이런 위기 신호가 온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이 금융 당국에서 상당히 이제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외화로 표시되어 있는 이제 비상금이 확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국에서는 이제 왜 이렇게 빠졌느냐? 우선 요즘 우리 달러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달러 환율이 굉장히 지금 1,300원 훨씬 올라갔어요. 지금 최근에. 그래서 5월보다 무려 4.95%까지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완전히 시장에다만 맡기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거예요. 중국이 경제를 운영하는데. 그래서 이 외화를 갖다가 이제 파는 거죠. 외화를 팔아야 이제 외화량이 많아져야 덜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격감하게 됐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원인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요. 이제 우리 국내에서도 유로화라든가 뭐 엔화라든가 뭐 이런 그 영국 돈이라든가 이런 돈들이 많이 있잖아요. 외화 표시 자산이 많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외화 표시로 되어 있는 자산에 미 달러 환산액이 이제 줄어들게 된 거예요. 이것도 외환 보유액 감소에 크게 영향을 줬는데 문제는 뭐냐? 어느 정도로 지금 외환이 빠지고 있느냐? 이 외환 보유와 액과 관련해서는요. IMF가 권고하는 수준이 있어요. 어느 나라든지. 그런데 이 IMF의 권고 수준보다도 지금 대한민국의 외환 보유 수준이 더 빠지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위험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IMF에서 평가한 거가 98.94%로 되어 있는데 이게 2000년 이후에요. 가장 낮은 수준으로 좀 빠져 있고 그 다음에 금년 말에 가면 더 빠질 것이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 경제가 또다시 위기로 가면 안 되잖아요. 사전 예방적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이제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인사가 만사라고 하잖아요. 인사하시는 거에 우선 1순위가 전 정권에서는 인사의 1순위가 친분 관계였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는요. 인사의 제1순위가요. 능력입니다. 실력입니다. 그래서 조금 기대해 보고 있고요. 오늘 아침 도어 스태핑이라고 하죠. 거기서 이제 물어봤어요. 인사 논란에 대해서 어떤 기자가 어떻냐라고 제가 이제 똑같이 이야기하고 싶은데 아직 그 성대모사가 안 돼가지고 전 정권 지명된 장관 중에 훌륭한 사람 봤냐라고 되물으셨어요. 그만큼 저는 이번 인사에 대해서 능력으로는 자신 있다라는 것을 표명하지 않았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특히 뭐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는 남녀 이 젠더 구분도 안 한다, 지역 구분도 안 한다, 이 학교의 학연 흔히 이런 것도 안 보고 오직 실력 하나만 보고 뽑는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경제는 추경호 기재부 장관이 경제 사령탑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덕수 총리도 이 경제 최고 전문가잖아요. 그 다음에 대통령 비서실의 비서실장 김대기 비서실장도 경제 최고 전문가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총리실도 경제 전문가, 대통령실도 경제 전문가,
또 내각도 경제 전문가,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을 이 삼두마차를 저는 포진시켰기 때문에 일단 실력을 한번 믿어봐야 될 거 아니냐. 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이분들이 어떻게 실력을 지금 내느냐. 이것이 이제 관건인데 이 경제 위기 가능성에 대해서 적의 대처하는 것. 우선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맞습니다. 시간을 골든 타임을 놓치면 안 돼. 맞습니다. 환자도 딱 맞는 타임에 의사를 명의를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 경제팀이 우선 팀워크도 중요하지만 타이밍 놓치지 않고 이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이런 인사 문제가 또 다시 이제 논란이 되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아이 전에 정권에서 뭐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있었냐. 그렇죠. 그 사람들보다는 윤석열 정부의 인사가 훨씬 잘하고 있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그 인사 문제와 관련된 논란과 관련해서 오늘 우리 국민의힘의 대변인 박민영 대변인이 말이죠. 최근 인사에 관해서 좀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께 가볍게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우선 이 박민영 대변인의 성향이 어떠냐? 왜냐하면 여당 대변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을 공격한다, 비판한다. 이유가 어떻게 됐든지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게 사실 여당은 그 지금 대통령에게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 자리고 대외투쟁은 야당의 발목 잡기라든지 흠집 잡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외투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어디 나가서 아빠 욕하는 거랑 똑같은 느낌이죠. 그렇죠. 네. 근데 오늘 보니까 이 박민영 네. 그 대변인은 이준석 걔라고 예.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가 자신을 공격하는 오늘 또 가벼움을 한번 털었더라고요. 자신을 공격하는 게 윤핵관 쪽이다. 네네.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그냥 사과 한마디 좀 빨리 하시지. 그냥 지금 나를 이런 식으로 코너에 몰고 있는 거는 윤핵관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예. 오늘 박민영 지금 윤석열의 인사 정책 부분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는 이 박민영 대변인은 이준석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박민영 대변인은 왜 이제 이준석계라고 하냐면 우선 나는 국대다 출신이에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그야말로 명을 걸고 새로운 그 시스템을 도입한 게 이 토론을 통해서 뽑았잖아요. 그래서 90년대생 정치인이고 이 공개 경쟁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이분도 실력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공개적으로 발표했는데 이 얘기는 결국 뭐냐? 하태경 의원이 윤리위증계와 관련해서 앞장서서 보호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김용태 최고위원이 또 앞장서서 보호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대대적으로 나온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박민영이에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이준석 대표가 징계위를 놔두고 상당히 코너로 몰리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이준석 대표가 윤핵관들이 나를 지금 몰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거기에 맞서는 세력군을 지금 형성하고 있는데 맞아요. 힘이 이제 부족하니까 대변인도 뭐 하고 있는 거야? 내 얘기 좀 한번 해봐. 이렇게 이심전심 통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박 대변인이 뭐라고 했냐면은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박순애 이번에 교육부 장관 임명했잖아요. 네. 이 인선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비판했는데 한마디로 민주당이 저지르고 있던 인사의 비판 그런 비판의 포인트하고 윤석열 정부가 인사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한테 또 야당한테 받는 포인트하고 똑같다. 그러면 민주당하고 우리 국민의 인사,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똑같이 문제가 있는 건데 왜 민주당한테만 내로남불이라고 해놓고 할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윤석열 대통령 똑같이 내로남불이라고 비판받는 인사를 하느냐. 문재인 정부 인사 참사하고 다를 게 없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성범죄를 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중점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는요. 지금 이제 송홍열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내정되어 있는 송홍 교수, 서울법대 교수였잖아요. 이분이 성희롱 비난을 지금 받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인용을 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런 비판은 야당이 이미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비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다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고 국민들 가운데서도 야 이건 그래도 뭐 지나간 일이긴 하지만 이 사람이 좀 하지만 그래도 실력이 이 결점이랄까요? 문제점을 좀 커버해줄 수 있겠다 싶어서 그런 좀 뭐라 그럴까 이 균형 잡힌 이 비판을 하고 자제스러운 비판을 좀 자제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변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사람이 아예 대놓고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거
이게 바로 이게 잘못하면 콩가루 집안으로 되는 거예요. 이 아, 봉숭아학당. 그래서 이런 점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어차피 이준석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 그래요. 예, 내일 모레 이제 윤리? 윤리 심의가 열리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윤리 심의 열리기까지 과정에서 가장 이준석 대표하고 나를 세운 사람이 배현진이에요. 근데 오늘 또 배현진 최고위원도 한마디 하고 또 그러니까요. 이준석 대표도 한마디 했어요. 배현진 의원의 경우는 이제 뭘 했느냐. 이미 말을 많이 한다. 이거는 비판을 받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딱 본인이 해야 할 말만 딱 해라. 자제하라. 그러면서요. 본인이 그 누구도 아닌 20대의 본인과 싸우고 있는 걸 온 국민이 다 안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안 했다. 무리비조 송구하다. 이 열자의 말. 스스로가 확신을 가지고 했다면 간단하게 됐을 일을 갖다가 지금 도대체 몇 달째 이렇게 소란을 피우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냥 잘못했다. 음.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긴데 잘못했습니다. 이 한마디면 조금 수그러들 일인데 예. 거기다 대놓고 계속 변명만 하잖아요. 예. 빙글빙글 돌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배현진 의원 최고위원이 이야기를 한 것 같네요. 네네. 예, 그래서 그야말로 배현진 의원은 이미 엊그제도 그랬어요. 송구하다는 말 한마디 우리 국민들한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안 하고 있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횡설수설로 하면서 시간 보내지 말고 왜냐하면 그렇게 될 경우 이번 한 주도 또 이준석을 그동안 지지했던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아쉽고 또 가혹한 시간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입 다물고 윤리 열릴 때까지 가만히 있고 반성을 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준석 대표도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동안에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조용히 했는데 오늘 다시 이제 MBC 라디오에 나와서 또 본인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지금까지 밝힌 내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정면 돌파. 나는 절대 사퇴 안 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MBC 라디오에 오늘 나와서 얘기한 걸 보면 이제 이미 이제 7월 7일 날 출석해서 소명하라 이렇게 입장을 요구를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7일 날 나가서 이제 소명을 하겠다. 예, 그리고 이거는 뭐 분명하게 공개를 해달라. 다시 한번 또 밝히고요. 그리고 윤리의 징계는 빨리 결론을 내야 된다. 더 길어지면 전부 다 여기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지금 블랙홀이 이미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를 하려면 근거라든가 이런 설명이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있어야 되는데 윤리위에서 뭐라고 하는지 그 얘기를 들어보고 나서 본인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밝히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이 부분은 조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윤리위에서는요, 뭐 잘잘못을 따지는 거는 검찰, 경찰이 진행할 일이고, 윤리위에서는 국민의힘의 당대표로서 품위를 훼손했냐, 안 했냐, 이 부분을 가지고 징계를 하는 거거든요, 쉽게. 성상납을 받았다, 안 받았다, X를 따지는 게 아니라, 성상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을 이제 품위 유지 못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징계를 하는 건데 근거를 대라 뭐 설명을 하라 지금 이 부분은 뭐 본인을 납득시켜라 그게 아니죠. 국민들에게 먼저 사과하고 이 부분에서 국민들에게 납득을 좀 시켜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여튼 뭐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남은 이틀간에도 이제 오늘 다시 입을 열었기 때문에 오늘 내일 계속해서 이제 이준석 대표의 또 입장문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이제 나올 수 있는 입장은 거의 다 나온 것 같고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해가지고 여론전에 이제 호소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상당히 비우호적으로 흐르고 있다. 그렇죠. 이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이 관련 내용은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